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인위의 전투함 인도 거부. 2. 미 공군 참모총장 KF-21 성능 극찬. 3. 미국, 필리핀과 군사훈련 도중 대구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한국군의 전투함 8척이 은퇴했습니다. 이번에 퇴역한 함종은 울산급 호위함 2척, 포항급 초계함 2척, 참수리 고속정 4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바다를 지켜준 고마운 함정들입니다. 특히 제1연평해전, 대청해전 등의 굵직한 전투를 경험하고 킬마크를 달고 있는 베테랑 함정들이 함께 은퇴하게 되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에서 퇴역한 이 전투함들을 얻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군력이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직까지 현대화에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진국인 한국의 기술력이 녹아있는 함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은 은퇴했다지만 여전히 선진국가인 한국의 전투함 기술과 성능에 의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군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여겨집니다. 한편 한국은 양질의 전투함을 공유함으로써 국방협력과 외교적 관계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나라가 이번에는 갑자기 공여 대상에서 빠지겠다고 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이들이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죠.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바다를 지킨 해군 호위함 FF-957 전남함과 FF-958 제주함, 초계함 PCC-778 속초함, PCC-779 영주함, 그리고 참수리 제321, 322, 323, 325호정 등 함정 8척이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30일 진해와 평택군항에서 이들 함정 8척에 대한 전역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전역한 1500톤급 호위함 전남함과 제주함은 울산급 6번, 7번 함으로 1989년 취역해 33년간 해역방어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전남함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에 참전했죠. 또 제주함은 림팩 훈련에 5차례나 참가하는가 하면 사관생도 순항훈련에도 투입되어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정립에 기여했다고 해군은 전했습니다. 또 1000톤급 초계함인 속초함과 영주함은 포항급 19번, 20번 함으로 1990년 취역해 32년간 활약했는데요. 영주함은 제1연평해전 때 북한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켜 킬마크가 측방함교에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현재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의 빈자리는 FFG-1 인천급 및 FFG-2 대구급 신형 호위함이 물려받아 우리 영해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참수리 321, 322, 323, 325호 정도 1989년 취역해 33년간 도서 및 전진기지 등 최전방에서 북방한계선 NLL을 사수했죠. 참수리 325정의 경우 제1연평해전 대청해전에 참전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에 대응 격퇴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참수리 고속정이 수행했던 임무는 이제 450톤급 유도탄 고속함 PKG와 230톤급 신형 고속정 PKMR이 넘겨받게 됩니다. 이렇게 퇴역 수순을 밟은 함정들은 보통 사관학교 등에 이관되어 실습용으로 사용되거나 전시용으로 사용되다가 해체되고는 하는데요. 종종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 타국 군대에 공여되기도 합니다. 북한, 중국, 일본 등과 대치해야 하는 한국한테는 시대에 뒤처진 구식 함정이라도 저강도 분쟁 지역에서는 여전히 쓸만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대함 미사일, 자동식 함포, 제대로 작동하는 전자장비 등이 탑재된 함선이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퇴역 함정들을 군사 외교에서의 당근으로 잘 써먹고 있는데요. 주로 6월 25일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들이나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한 국가들이 그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이 2014년에 포항급 초계함을 한 척 무상 인도받았는데요. 6월 25일 전쟁에 참전했던 필리핀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작은 보답 차원이었습니다. 그간 필리핀은 중국과 종종 해상에서의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정작 대함이건 대공이건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함선이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포항급을 공유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필리핀은 대환영했고 중국은 이례적으로 항의 표명을 위해 한국까지 찾아왔었죠. 중국 해군의 규모를 생각하면 포항급 한 척에 대한 반응이라기엔 과한 감이 있었지만 중국이 밟힌 지렁이처럼 화끈하게 꿈들대준 덕분에 필리핀은 한국 무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부터 필리핀에 있던 전투함들은
거의 30년을 사용한 포항급과 비교해서도 너무 오래 썼던 나머지 유지보수의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몇몇 함정은 2차 대전 시절부터 현역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니 말 다했죠. 최근에는 퇴역한 지 얼마 안 된 호위 구축함이 부두에서 그대로 침몰해버리는 아찔한 일도 일어났었는데요. 필리핀 해군은 말 그대로 가라앉기 직전까지 전투함을 작전에 밀어넣어야만 했던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또다시 전투함이 퇴역한다는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편 베트남도 한국의 퇴역 전함에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두 차례에 걸쳐 포항급 김천함과 여수함을 공여받은 적이 있는데요. 2019년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에서 받은 포항급의 경우가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포항급을 자기들 입맛대로 개조해서 러시아제 우란 대한미사일을 탑재시킨 것입니다. 쓰라고 줘버렸으니 맘대로 쓸 수는 있는 거지만 보통 국가 간의 공여라는 형태로 무기를 주고받으면 공여국에서 오버홀을 하고 무장도 좀 사가는 것이 도리이자 관례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자체 오버홀을 하고 하필이면 동구권인 러시아의 무기를 달아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공여받았던 일은 입을 싹 닫고 훈련기 사업에서는 한국의 T-50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퇴역 계획이 들려오니까 또 포항급을 받겠다고 줄을 서러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나라한테 퇴역함을 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동남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꼭 등장하는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동남아의 맹주를 꿈꾸며 자력으로 항모를 끄는 미래까지 그리고 있는 야망으로 가득 찬 국가. 그러나 그 과정에서 뒤통수와 얌체짓도 서슴지 않는 국가. 인도네시아. 사실 이들도 한국의 퇴역함에 관심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작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포항급 3척의 공여를 요청했고 이에 한국은 한 척 공여를 허가하고 두 척은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죠. 그런데 10월이 되자 인도네시아 측에서 갑자기 인수를 거부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언론 제인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최종 거부 결정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으며 최종 거부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투함 공여 시 공여받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서 오버홀을 진행하는 관례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될 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필리핀과 더불어 공여를 요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나라였습니다. 비록 분담금 문제로 한국의 신경을 긁고는 있지만 그래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해 최초 수출국이 될 예정인 나라이고 FA-50 역시 거래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이 제발로 하차하면서 이번에 퇴역하는 전투함들은 필리핀이 챙겨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 무기를 받아가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앞서 필리핀과 같이 중국과의 갈등이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동남아 국가들끼리의 패권 경쟁이라는 원인도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남중국해에서의 패권을 두고 아찔한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을 걸고 해군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 아니라 바다 건너 이웃나라가 적이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죠. 동남아 국가들은 이 기회에 지역 패권을 손에 넣을 구상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 무려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잠수함 구매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었죠. 심지어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대금 지불 능력과 운용 능력을 의심받고 있기까지 한데 제대로 운용할 능력이 없는데도 일단 잠수함을 사들이려고 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이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등에서 잠수함을 구매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자 여태까지 해상에서 동남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태국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태국은 중국의 손을 잡을지 말지 망설이고 있죠. 결국 동남아 지역에서 분쟁의 근원은 중국이지만 이 불길은 여기저기로 번져 동남아 국가들끼리의 갈등으로도 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소위 선을 잘 타야 합니다. 아직은 기술력에서 뒤처져서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들은 결국 어느 나라와 함께 활로를 찾아야 할지 골라야 합니다. 중국의 편에 붙을지, 미국의 편에 붙을지, 혹은 제3위 국가와 협력할지가 이들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꽤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그야말로 양극단이기 때문에 한쪽을 고르는 순간 다른 한쪽과는 적이 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동남아 국가 대부분은 21세기까지 블루팀에도
레드팀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계라는 포지션을 택해왔습니다. 이러한 노선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건 색지는 중국과 미국 양쪽을 모두 확실하게 적으로 만들지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무기 기술에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꾸준히 독자 기술로 발전을 꾀하고 있어 더욱 믿음직하죠. 제3세계 국가로서는 혼란해진 국제 정세에서 각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한국 방산이 매우 유리한 선택지인 것입니다. 부디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이라는 라인을 잘 타서 제 살기를 잘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을 받아 사업 구상 20여 년 만에 드디어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2021년 4월 CJ 1호 기출고 이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 소음 및 진동, 구조 건전성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 처음 날아오른 KF-21은 그동안 200차례 비행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 능력과 야간 비행 성능을 입증했고 능동형 전자주 사식이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시연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CJ 2호기는 지난달 비행 중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년간 여러가지 시험을 통해 항공기의 속도, 전투 행동 반경, 이 착륙거리 등 260여 개 시험 항목에 대한 검증을 마친 KF-21 보라매는 2026년 전투용 적합 최종 판정을 받은 뒤 공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20여 년 만에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양산 추진에 인도네시아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이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연체 중인 분담금을 납부하면 KF-21 CJ 5호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도 조금 복잡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인 조코위 대통령은 더 이상 연임 불가이기 때문에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간자르 자바 주지사로 결정됐습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는 수비안토 프라보어입니다. 수비안토 프라보어는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이름입니다. 현 국방부 장관으로 KF-21 분납금 지연 사태의 원흥이자 프랑스 라팔과 전투기 협력을 추진해온 인물인데요. 따라서 KF-21 사업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수비안토 프라보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아쉬울 것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거르고 KF-21 개발 사업을 추진하자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발발 후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 수준의 조치들을 취하며 군비 증강의 브레이크를 풀어버린 폴란드가 최근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이런 의사를 타진한 주체는 폴란드의 국영 방위산업체 PGZ입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역시 국영방산기업 PGZ 그룹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전투기 공동개발 제안 역시 폴란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형 차기 전투기 KF-X 프로그램에 공동개발국으로 이름만 몰렸을 뿐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해 다목적 전투기 버전인 KF-21 블록 2 개발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KF-21이 폴란드 수출과 현지 생산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유럽 각국이 이 제안의 실현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32대를 발주해 내년부터 인수할 예정입니다. 현용 주력 전투기인 F-16C D블록 52 플러스 모델은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능통형 쌍배열 AESA 레이더를 탑재하지 않은 F-16 시리즈 중에서는 최상위급 고성능 모델입니다. 여기에 FA-50 페타리터 48대가 추가되면 폴란드 공군의 보유 전투기 규모는 128대로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앞두고 있고 시장에 6세대 전투기의 등장이 임박한 마당에 폴란드는 어째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5터부터 6세대 전투기가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 후임으로 지명한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5터부터 6세대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차다 라는 말입니다. 브라운 총장은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슈퍼카인 페라리에 비유하며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슈퍼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스텔스기는 획득 가격도 비싸지만 한번 뜨고 내릴 때마다 요구되는 정비 비용이나 시간이 비스텔스기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에 모든 군사작전에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해석입니다. 미 회계감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F-35 전투기 1시간 비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41,986달러, F-22는 무려 85,325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F-16은 26,927달러로 상대적으로는 저렴합니다. 전투기 운용자 입장에서는 적의 고성능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위험한 임무, 혹은 적 5세대 전투기와의 공대공 전투와 같은 고강도 임무가 아닌 단순 정찰이나 근접 항공 지원과 같은 저강도 임무에 값비싼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6세대 전투기보다 매력적입니다. 일단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나토국들과 호환할 수 있는 기종을 원하는 나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지만 문제는 적당한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황골탈퇴에 가까운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F-16V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전투기는 제작사의 공급 능력에 비해 주문량이 너무 밀려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더라도 2028터부터 2030년은 되어야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전력 증강이 필요한 국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은 F-35 생산에 중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F-16의 월 생산 능력은 4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물량만 160대 이상 밀려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 상승과 납기 지연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들은 유럽으로 눈을 돌립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의 라팔이 있지만 대당 가격이 2,500억터부터 3,00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투기이고 유지비도 비싸돈 많은 중동 국가들 외에는 거의 수출되지 않은 모델들입니다. 제재 대상국인 중국과 러시아 모델을 제외하면 고려할 수 있는 전투기는 스웨덴의 JAS-392F 그리펜 NG 정도인데 그리펜 NG는 기존 그리펜에서 그리펜 NG로 성능을 개량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토 호환이 되는 기종이면서 미국 유럽의 제재로부터 자유롭고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전투기는 바로 한국의 KF-21이 유일합니다. KF-21은 애초에 5터부터 5.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에 F-16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과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크게 상회하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생존성이 우수하고 탑재 센서와 무장 역시 세계 최정상급 제품군이 들어갑니다. 현재 계획 중인 물록 3 모델은 아예 F-35처럼 내부 무장이 가능하고 무인 전투기와 연동이 가능한 5.5세대 이상급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성능이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이보다 매력적인 모델은 없습니다. KF-21 가격조차 부담된다면 한국에는 FA-50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한 FA-50은 우리 공군의 현용 FA-50과 달리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가한 블록 20 모델입니다. 한국산 또는 미국산 AESA 레이더를 선택할 수 있고 중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JDAM, 합통직격탄, 과 같은 정밀유도 폭탄과 한국형 타우러스 등 장거리 타격 무장도 탑재됩니다. 공중급 유까지 가능하지만 가격은 전투기와 무장 군수지원 옵션을 포함해 700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FA-50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미 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 ATT 280대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UJTS 200대 플러스 가상적기 사업 TSA 64대에서 FA-50 사양의 TF-50과 T-50A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의 나토 호환성까지 갖춘 차세대 전투기 KF-21과 FA-50까지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롭습니다. 더구나 KF-21에 대해서는 현재 폴란드가 분담금을 지급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약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상위 3명에 대한 대선 가상 대결 결과 간자르 주지사의 지지율은 26.9%로 2위를 기록했고, 반면 KF21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지지율은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간자르 주지사, 프라보워 수비안토. 누가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권을 거머쥐느냐에 따라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지도 결정될 텐데요. 또한 인도네시아 대선은 내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손절하고 폴란드에 분명한 사실은 폴란드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 한국은 훨씬 여유 있게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필리핀이 역대 최대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목표로 이 둘은 더욱 밀착하고 있는데요. 남중국해와 타이완 주변을 포함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발리카탄 어깨를 나란히 훈련에는 미군 약 12,200명, 필리핀군 약 5,400명 등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서 미국은 생각지도 못한 굴욕을 당하며 필리핀 앞에서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미국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최첨단 무기를 모두 동원했는데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모두 맞추지 못해 명성에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한국의 무기가 돋보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필리핀은 한국의 무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의 무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꽤나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과 필리핀의 연합훈련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중국 견제를 목표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페르디나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은 약 10년 만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 후 적극적인 친중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미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은 남중국해를 포함해 필리핀을 지킨다는 우리의 공약에 철통 같으며 필리핀군 현대화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지금 필리핀이 처한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며 남중국해와 아시아 태평양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필리핀의 유일한 조약 동맹과 관계 재정립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오랜 긴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2일에는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함정에 근접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양국 외교부가 서로를 향해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중돌이 일어난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중국과 필리핀 등이 영유권 분쟁 중인 스프래틀리 군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아닌 이곳에는 현재 필리핀 해군이 주둔 중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1953년 남중국해의 근 9개 선인 남해구단선에 이곳이 포함되므로 자국 관할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 PCA는 이 같은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입장을 고수해 필리핀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중국이 대대적인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이면서 위협을 가하자 미국과 필리핀도 남중국해 인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1951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필리핀은 요즘 들어 더욱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2월 필리핀은 미군의 군사기지 4곳을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발리카탄 훈련에는 미군 12,200명, 필리핀군 5,400명, 호주군 111명 등 총 17,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작년 연합훈련 당시 병력의 2배 수준으로 발리카탄 훈련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큽니다. 한동안 필리핀은 2016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친중 행보에 나서면서 미국과의 군사훈련 규모를 2017년 발리카탄 훈련에 5,500명이 참가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훈련이 취소됐습니다. 2021년 훈련이 재개됐으나 병력 640명만 참가해 소규모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페르디나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연합훈련 규모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최근 미국의 견제에 맞서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등 대만 해협에서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도 작용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만 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필리핀도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에서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의장과 회동한 데 반발해 지난달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필리핀이 대만 방향 북부 해안가 등 자국 영토 4곳의 미군 기지를 추가 건설키로 하자 중국은 군사적 긴장을 확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위협이 거세지자 미국과 필리핀 양국군은 처음으로 공격용 로켓 발사를 포함한 실탄 사격을 통한 함선 격침 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HIMARS와 단거리 대공 방어 차량인 어벤저, 아파치 공격 헬기, F-35 스텔스기와 특수전 항공기 AC-130 등 미군의 최신 주력 전투기들이 동원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중국해 등에서 필리핀 선박이나 항공기가 공격받을 경우 개입해서 방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훈련 마무리 단계에서 필리핀 퇴역함을 남중국해 해상에 위치시킨 후 항공기 등에서 사격을 가해 침몰시켰습니다. 미군은 지상과 공중의 무기로 적국 함선을 탐지, 식별, 조준한 뒤 공격한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으로 실시한 실사격 훈련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사격 훈련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놀라운 위력을 보이며 전쟁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극찬을 얻은 미국산 무기인 하이마스가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6발이 하이마스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나 단 한 발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중격에 빠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무기의 명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에 따르면 미군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높은 평가를 받은 무기인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지 대공 미사일, 하이마스 등을 뽐내기 위해 훈련에 이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목표물인 선박에서 12마일, 약 20km 떨어진 바스코 섬에서 6발이 하이마스 로켓을 발사했으나 6발 모두 목표물을 빗나갔다고 매체는 전했는데요. 결국 목표물인 선박은 F-16과 F-35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으나 하이마스 장거리 로켓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매체는 꼬집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하이마스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 측은 국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태평양의 여러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발휘한 뒤 하이마스 획득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혀 일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하이마스 구매 가능성을 내비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하나도 맞추지 못하면서 대망신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역대 최대 연합훈련으로 1만 7천 명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게 되다니 미국이 자랑하던 무기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이마스가 맥을 못 추자 또다시 한국 무기가 돋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이미 기존의 하이마스를 사용하던 UAE에서 조차 천무로 갈아탈 만큼의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 폴란드에서도 5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미국산 하이마스를 대체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UAE가 천무를 도입해서 엄청난 성능을 보이자 바로 옆 사우디에서도 최근에 천무를 배치한 모습을 사우디 국방부는 사우디군 주요 지휘관이 지난 3월 접경 지역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다면서 천무가 부대에 배치된 사진과 영상을 트위터에 자랑하듯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비공개여서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약 1조 원가량의 천무가 수출된 것으로 그동안 천무 MLRS를 도입한 중동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UAE 뿐이었지만 사우디까지 추가된 것입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단시간에 넓은 지역을 여러 발이 고화력 로켓으로 제압하는 무기입니다. 천무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개발된 국내 독자 기술의 무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제 천무는 램제트 기술로 2배 이상 늘어난 사거리를 지니게 됐습니다. 이는 미군이 보유한 하이마스가 긴장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 군 안팎에서는 천무가 차세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다연장 로켓포 천무가 덕티드 램젯 추진 방식을 적용한 로켓탄을 개발 중이라며 사정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에드는 지난달 열린 한 세미나에서 천무의 성능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핵심은 덕티드 램제트 로켓 추진 기술을 접목시켜 사정거리를 200km 이상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실력을 공개했는데요. 실제로 사거리 80km, 천무 발사대로 200km 미사일 발사 성공한 것입니다. 최근 해외 군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다연장 로켓 천무 발사대에 기존 사거리 80km, 위 3배가 넘는 신형 전술 지대지휘도 무기를 탑재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천무 발사대에 탐재되는 사거리 200여 km의 신형 전술유도 무기가 외부에 공개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에선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UAE, 폴란드, 필리핀 등 7개국 군 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이 장면을 참관했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사거리 180km의 기존 전술지대지휘도 무기는 그동안 고정형 발사대로만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동성이 높은 천무 발사 차량에 탐재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공개된 것입니다. 특히 하이마스의 실사격 굴욕을 본 필리핀 관계자들은 이를 더욱 유심히 살폈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천무차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자 미국은 해외 수출 시장을 뺏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 개발사인 록히드 마틴은 최근 하이마스의 연간 생산량을 기존 60기에서 96기까지 늘릴 준비를 하겠다고 급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의 투자 확대에도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으로부터 안보 위험을 받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에 맞추기에는 너무 느린 속도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하이마스와 비슷한 성능, 아니 더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한국의 천무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이마스를 주문하려던 폴란드는 몇 년 안에 주문량을 모두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결국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장착한 천무 개발이 완료되면 K방산의 핵심 무기로 미국의 하이마스를 제치고 해외 수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